53번에 보시면 표 밑에 있죠. 53번. 암기사항 53번 표 밑에 별표 해가지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5번까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받는 게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이 되겠죠. 이것도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흔히 우리는 겸업이라고 하죠. 겸업. 자, 그러면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절취, 절등치, 반드시 취소. 똑같은 말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절대적 취소 줄여서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취,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빌려줬는데 소속공개사로 취직할 수 있는지 여부.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을 타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공무원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저촉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못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식당을 하면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삿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만 가능하고 분양업도 안 되고요. 임대 관리만 가능하고 임대업도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중소속을 만약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역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이중등록입니다. 이중등록은 신청만 한다고 등록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11월 29일입니까? 30? 오늘 30? 그냥 뭐 가령 21일이라고 생각합시다. 21일 날 가령 유성구에 대전시 유성구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하고 11월 23일 날 만약에 강남구에 서울 강남구에 이중등록을 하게 되면 강남구청장이 이중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강남구청장이 바로 이중등록을 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이중등록이 되어 있다고 협회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한다고 했죠. 그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고요. 물어보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반려하고 돌려준다고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중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 올해 같은 2017년이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이 이중 등록을 해줄까요? 아니면 반려할까요? 돌려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 등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상을 협회에 통보한다고요. 아직 다음 달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협회에 물어보면 협회에서는 왜 등록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아직 통보를 안 받아서 그래서 등록을 해준다고 이중 등록을 이런 경우는 그러나 가령 11월 23일이 아니라 12월 23일이라면 이미 12월 10일까지 통보가 갔겠죠? 그래서 이중 등록이 안 되고 반려된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성구에 등록하자마자 강남구에 가서 이중 등록하는 사람 없겠죠? 왜 시험 공부할 때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이중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둘 다 등록 취소됩니다. 하나만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중 등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중 소속도 사실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근해서 출근을 하면서 두 군데 동시에 다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실장들이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또 계속 손님이 연락 오니까 중개업소 다 알잖아요. 그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손님 붙여주면 얼마 줄 거냐 물어보고 자기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소개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소속이라고 볼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게 뭐예요? 이중계약서 좀 많고요. 이중직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사무소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중사무소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부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돈 벌어가지고 오피스텔을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오피스텔 1층 상가에다가 어차피 자기 건물이니까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플랜카드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손님이 문의가 오면 월세 있습니까? 문의가 오면 예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자기 사무소 부인이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오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중사무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꼭 간판을 안 달았다 하더라도 임대문 이런 걸 적어놓으면 이중사무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게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런 거 판단하는 걸 묻지 않아요. 그냥 이중사무소라고 됐다고 보고 어떻게 처벌하냐 그걸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다.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것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프린터 53번에 밑에 암기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47페이지 7번에 무등록 7번 47페이지 7번에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은 첫 번째 무등록이 뭐가 있느냐면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보면 중개업소 간판을 걸고 있는 데에는 보면 나무자격증이라도 빌리서라도 걸어놨죠. 게시해놨죠. 학원 강의하는 분들도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게 대해서 조금 저하고 다르게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예를 들면 대여받은 자 남의 거 빌려가지고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강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왜? 어차피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든지 간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등록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빌린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등록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중개업소 10만 개 중에서 약 2만 개 가까이는 빌려주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빌려줬다고 안 하잖아요. 누가 단사고를 하면 사장님 어디 잠깐 가셨는데 이렇게 하죠. 현실적으로는. 자, 이게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원초적 무등록. 아예 자격증도 따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남의 거 빌려서 하는 사람 무등록이라고요. 근데 후발적 무등록은 좀 전에 전 시간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있었습니다. 등록 효력이 상실되면 무등록입니다.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되고 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거기 앉아서 중개업하면 무등록이죠.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해산되는 거. 법인 해산인데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의 등록 효력 상실된다. 대표이사 사망되고 나서 중개업하면 무등록이다. X죠. 대표이사 사망하면 2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됩니다. 다른 임원으로. 만약에 2개월 이내에 교체 안 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취소되어야 비로소 무등록이죠. 지금 삼성그룹이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도 지금 회사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이건희 전 회장 지금 뭐 병석에 있어도 계속 회사는 돌아가고 있죠. 대표이사 사망했다고 회사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해산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해산. 법인 해산이 개인 사망하고 똑같아요. 대표이사 사망으로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게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아예 처음부터 자격도 취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 태생적 무등록인데 둘 다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서 거래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이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48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도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건 받아도 돼요. 업이라는 말, 무등록 중개업, 업자,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처럼 한두 번 해주고 아직 자격증 따기 전이라도 이웃 사람들 거 소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받아도 됩니다. 자, 48페이지 문제를 보면 등록 기준인데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고 했어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X입니다. 2번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임원이 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우리 암기사항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프린트 올려드린 거에 보면 거기에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개업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초보자들이 개업하거나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임원 또는 사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업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답입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그러면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이거는 X라고 했죠. 상법상 회사라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이런 말도 X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프린트 56번에 있다고요. 56번. 프린트 56번. 암기 56번에 맨 밑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있죠. 그 3분의 1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10조 1항에 보니까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호부터 12호까지 12번이 있습니다. 12호에 보니까 임원 중 제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했는데 내지라는 말이 여기서는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또는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2항에 보니까 제1항 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두 개를 다 합하면 1항, 2항을 합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어도. 그 다음에 3항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이하 뭐라고 한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한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한다.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1호부터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본적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기사항 31번에 보면 암기사항 31번에 보면은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개공 등이라고 돼 있죠. 개공 등이란 개업공개사 등을 말하고요. 개업공개사 등이란 뭐라고요?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어요. 개공 등. 2번에 보니까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별표 3번에 보니까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개공이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다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법조문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법조문 순서대로 거기에 49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최근 20년간 반드시 출제됐다. 개공 등 결격사유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뜻이다. 자, 첫 번째 12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 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혼인해도 취직 못하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취직 못합니다. 즉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받으면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가능한데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알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이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서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해도 안 되고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죠. 민법과 달리 무조건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다만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70대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70대가 높아요. 그 이유는 70대는 성취 동기가 있고 미성년자들을 시험 보는 이유는 전부 다 놀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합격하면
돈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시키니까 억지로 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좋죠. 나이 먹으면 지금 깜박깜박하잖아. 돌았으면 다 잊어먹어버리죠. 다음 주에 오면 또 한 주 했던 거 다 잊어먹고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보면 누가 이게 낙서해놨지 내 프린트에다가 이런 마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미성년자가 있고 2번에 뭐가 있느냐면 금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민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럼 금치산자라는 말을 한자로 적어보면 금지한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금지하는 자입니다.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따라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으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취소 선고받아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 마음대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벗어날 때에도 금치산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선고 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 파산 선고 쉽게 동네 말로 하면 빚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재산도 관리 못 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을 나무 재산 관리해 주겠다고 중개업소에 근무하면 안 된다. 그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난다. 빚 다 갚았다고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3년은 프린터 암기사항 몇 번에 있어요? 3년 암기사항 46번에 보면은 3년 정리되어 있죠? 암기사항 46번에 있죠? 3년 다 정리해놨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사형은 죽이는 거고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고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은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 석방. 만기 석방돼도 교도소에서 머리 빡빡 깎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적응 기간 3년이 필요하다고요. 석방돼도. 근데 만약에 가석방이 되면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거짓 가짜, 거짓으로 석방된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은 거짓 석방이기 때문에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나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3년 만기 석방되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둘 다 재지은 날로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하나는 1년 만에 가석방, 하나는 3년 만기 석방이면 재지은 날로부터는 둘 다 몇 년 지나야 된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재지은 날로부터는 3년 교도소 살고 나와서 또 더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재지은 날로부터는 6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거나 만기 석방돼도 모두 석방된 날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X입니다.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이 가석방이 뭔지 이런 거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치보면 형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범수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종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의 시효 완성. 세 가지가 있다. 셋 다 모두 다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모두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 우리 일반법,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특별사면,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특별사면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번에 뭐 성탄절 특사 이런 걸 할 예정이에요. 아마 할 거예요. 과거 역대 정권이 특별사면은 많이 했어요. 줄여서 특사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사면은 줄여서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면 됐다는 말은 거의 안 들어봤죠? 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령 뭐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한 사람, 음주운전은 한 사람 일반 사면을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면을 하게 되면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고요.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즉 죄를 짓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면 되면 즉시 벗어나는데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혼인빙자 간음죄도 폐지됐고요. 이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됐죠? 그러니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된 연예인은 보니까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법률이 변경돼 가지고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석방되겠죠? 그래도 3년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요. 법률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법이 없어지는 것도 많아요. 제가 안 되는 것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처벌받았어요. 옛날에는. 처벌받는 것보다 동네 살 수가 없어. 시골에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저도. 그랬다가 후회를 많이 했는데 뭐 살아보니까 또 별거 없어요. 누구나 살아도 마찬가지에 살고 나면. 자, 그래서 이 법률 변경도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형의 시효가 있고 공소시효가 있는데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 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요. 공소시효는 재판 받기 전에 판사한테 재판 받기 전에 도망 다녀가지고 안 잡힌 경우예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도 안 받죠. 예를 들면 살인죄에 대한 형의 시효는 30년이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에서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살인죄가. 그럼 옛날에 죄 지은 사람은 살인을 해도 15년만 지나면 이제 잡혀도 처벌? 그 당시 죄 지은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15년 지났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최근에 제지했으면 25년, 이제 지금 최근 아니고 몇 년 전에 제지했으면 25년, 지금은 아예 공소시효 없어요, 살인죄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벌도 안 받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지만,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확정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즉 사형은 30년 동안 집행을 못하면 이제 집행 못합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다음에 5번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이게 화살표가 이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집행을 유예하니까 연기한다는 이야기죠. 유예라는 말이.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격사유에는 해당됩니다. 자, 가장 가벼운 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저도 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뭘 했냐면 옛날에는 인터넷에 블로그에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옛날에 카페 같은 데 음악 많이 올렸잖아요. 카페에 음악 한 곡 올렸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저보고 200만 원 달라 하더라고. 그러면 합의해주고 고소 안 하고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 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소했더라고요. 결국은. 그 고소해가지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나갔어요. 그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엄청나게 뭐 벌벌 떨고 무수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합의를 한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갔어요. 조사받으러 가니까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음악 올려놨다니까 그럼 삭제하고 조사받자 이러더라고요. 그 삭제했냐 하니까 삭제했습니다. 돈 받고 올렸냐? 공짜로 올렸습니다. 올리면 처벌받은 거 알았냐? 몰랐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부드럽게 묻는 거 보면 처벌을 안 하려고 묻는 거죠. 그 조사 다 하면 경찰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검찰로 보내요. 그럼 기소 독점주의니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분명히 현행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죄는 지었기는 지었어요. 그래도 범죄이 경미하니까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그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은 기소유예, 재판에 회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건 결격사유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벌입니다. 기소유예가. 근데 선고유예는 뭐냐면 기소는 했어요. 재판에 회부는 했어요. 근데 판사가 1년 이하 이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정지가 없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보면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격사유 아닙니다. 옛날에 동해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최연희 남자예요. 판사 출신인데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선고유예 받았어요. 왜 선고유예 받았냐면은 이분도 말을 잘못해서 그렇죠. 그 기자들이 왜 더듬었냐 물으니까 술집 아가씨인 줄 알고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아가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술집 아가씨는 더듬어도 되냐. 그 결국 재판에 회부됐어요. 그래서 딸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만나자면 안 만나주니까 딸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사과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동아일보 여기자가 나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녹음했어요.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이 말을. 그래가지고 법정에 제출했어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제3자 간의 대화만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제출하니까 판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하면 법적으로도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격사유 아니에요. 국회의원 다시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집행유예는 이게 이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결격사유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결국 1년에서 5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결론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가령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 3번 두드리면 3년 확정이에요.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결격사유는 유예기간이 5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앞에 받은 3년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그룹 셉치 아들 폭행한 혐의로 지금 뭐 변호사협회에서 고발했는데 그분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3년 징역에 5년을 유예받았는데 이때 5년 안에 죄를 지으면 1년짜리 죄를 지었으면 옛날에 받았던 3년하고 새로 받은 죄 1년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유예 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근데 이 유예 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죄를 없는 걸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여섯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 프린트 암기 3년 다 정리해놨죠?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근데 유일하게 12개 중에서 요거 하나는 시험도 못 봅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죠? 단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죠. 요거 하나만 시험 못 본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8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폐업을 하더라도 6개월 업무정지 받았으면 그 기간 동안은 등록할 수 없다. 폐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A 법인이 위반 행위는 오늘 며칠이라고? 11월 30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임원이 취직을 한 것은, 선임된 것은 12월 30 날입니다. 12월 30. 선임이 됐다. 취직을 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언제 받았냐면 업무정지 처분은 2018년 1월 30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 임원은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고요.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경우 업무정지 그 6개월 받았으면 그 기간 동안 이 갑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 사유 발생 당시 그 잘못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그 이후에 취직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했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 안 했다면 결격사유 아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시험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대신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예, 벌금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300만 원. 옛날에는 금액이 없었어요. 금액이 안 정해졌을 때는 5만 원 이상인데 제가 이거 질의해서 바꿨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인데 우리는 5만 원만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중개보조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고도의 도덕적 청렴성을 요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했더니만 300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200만 원 벌금 받으면 이제 결격 사유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이 1번에서 11번까지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다. 이 내지라는 말이 1호 내지 11호가 1호부터 11호까지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단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를 안 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다. 임원을 교체해야 된다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프린터에 2개월 6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 첫 번째 등록 전, 개업하기 전, 개업하고 나서를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으로, 직원으로 고용 전, 고용 후, 취직하기 전, 취직하기 후, 취직한 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개업하기 전, 등록하기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만약 등록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반려됩니다. 본적지 신원조회를 해서 교도소 갔다 왔는지 확인하고요. 또 이중 등록도 원칙적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불가입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 절취, 절대적 취소 줄임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고용인으로 고용되기 전, 직원으로 취직하기 전에는 고용 불가,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도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사장이라면 모르잖아요. 일단 고용 신고하면 신고 수리를 안 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래서 꼭 고용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서 해고라는 말 대신에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라고 했는데, 고용인 즉 일반 직원들이 2월 이내에 사유 해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자, 2개월 60일 분리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 2개월이 어디 있어요? 2개월이 보면은 38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8번에 보면 있다. 암기사항 38번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는 지금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암기사항 38번에 있다. 2개월은 암기사항 38번에 있다. 38번에 있습니다. 38번에 2개월이 있고요. 37번에 6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2개월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54페이지 교과서 54.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했는데 1번 한정치산 선고받으면 벗어나려면 한정치산 취소 선고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했는데
1번은 한정치산 선고 받았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 했어요? 받지 아니한 자니까 사실상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침해다. 결격사유 아닙니다. 한정치산 선고 받아야 되죠? 선고 받아야 되고 벗어날 때도 취소 선고 받아야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1번은 등록 가능하고요. 2번은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이 됐으니까 등록할 수 있죠? 복권 안 됐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취소되고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고 3년 지나면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지나면 개업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등록할 수 있고요. 4번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 법 위반,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고요. 5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어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따라서 1번 답이 3번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중요한 게 많은데요. 첫 번째, 첫 시간에 한 것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히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아까 응시수수료 반환하는 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고 했죠. 우리 책에 오타 있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절차, 자격 취득에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 법인의 등록 기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5 별표에 의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서 가능하다. 2종 건생이 또 근린생활시설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이거든요. 판매시설에도 가능하다. 사실상 판매시설에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종 건생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6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미 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등록할 수 없지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직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면 취직이 안 된다. 이미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해고, 즉 고용관계 종료 사유다. 2개월 이내 고용관계 종료를 안 하면 업무정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훼손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 55페이지 고용인 등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